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입국으로 관련 수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관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겠지요. 정치권은 갑론을박주의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전에 입국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니까 김 전 회장하고 이 대표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둘이 가까운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 맞추기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뭐 말을 맞추려고 한다면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굳이 뭐 공항에서 잘 모른다라고 해서 뭐 신호를 맞췄다? 검찰의 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좀 너무 오버한 얘기 같고요. 실제 뭐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잘 안다, 김성태 전 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증인신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화영 대표를 연결고리로 해서 잘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김성태 전 회장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굳이 만난 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이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이 좀 내용이 좀 기사가 정확하지 않아서 요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성태가 태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랑 같이 그 어떤 행사장에서 4명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도 지금 공개가 되고 이게 과연 모르는 것이냐라는 좀 의심이 제기가 되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보면 네.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의혹이 있는데 그게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의혹이 붙어 있지만 이게 공직자 신분에서 금품이 주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가 전 많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이 김성태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공범이 됩니다. 네. 공범이게 되면 본인이 이제 일단은 뭐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모른다 이렇게 일단은 부인하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과연 이제 그 모른다고 한 게 진짜인지 이재명 대표는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게 전문인데 예.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계속 있는데요. 이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저도 뭐 기대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전환사채 부분이에요. 이 전환사채가 흘러가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환사채라는 것이 자금을 계좌를 통해서 내고 그리고 이걸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변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환사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납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대납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이태영 변호사잖아요. 네. 이태영 변호사 검찰 출신이에요. 뭐 굳이 검찰 출신이 그런 식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20억 얘기하는데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했던 이남석 변호사가 받았고 이건 쌍방울 M&A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M&A가 깨져서 이건 반환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 전환사채 20억 문제는 그 M&A 자금을 이렇게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대표를 변호한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굳이 이태영 변호사만 뭐 20억을 받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가 됐습니다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뭐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검찰도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는 쌍방울과 관련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좀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보다는 대북 사건 쪽으로 갈 것 같다. 즉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변호인단한테 돈이 흘러간 것 부분 그리고 전환사채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한 것이 불기소된 건 맞는데 그것이 이제 왜 불기소가 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짧아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6개월 된 시점에 파악된 증거에 의하면 이것을 유죄로 기소할 만한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부분은 뭐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묻힌 건데 이것은 뭐 그것만 관련된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곁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이 전환사채 부분은 글쎄요, 뭐 이 금융 수사를 할 줄 아는 그 전문성 있는 검사들은 뭐 밝혀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전환사채라는 게 이제 일반 시청자는 이게 뭐야라고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회사채인데 회사에다 돈을 빌려주고 이제 회사채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전환사채인데 전환할 수 있는 시점에 전환할 수 있는 가격보다 주식이 높으면 이득을 보는 그런 이제 상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전환 시기쯤 해서 쌍방울의 주식이 이제 많이 오르게 했고 거기에 이제 대북 사업과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주식시장에 퍼져가지고 주식이 폭등하는 그런 이제 대북 사업하고 전환사채 이게 또 연결이 돼 있고 그 전환사채를 매입할 때 그 자금이 대장동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그다음에 대북 사업 이게 세 개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이제 다 종합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저는 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언론의 기사로만 보더라도 뭐 의혹이 상당히 구체화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북 송금 의혹 역시도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돈이다라고 처음에는 약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입국 과정에서 또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 전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제 쿨하게 얘기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개인 돈으로 줬고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니다. 횡령 그러니까 배임은 아니다. 횡령 배임으로 나를 비난할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대북 제재, 유엔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 자금을 주는 경우는 개인 돈이 됐던 또 그 개인 돈이 회사에서 나온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유엔 제재를 받으면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두어 들인 것으로 보이지고 뭐 이걸 거둬들였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회사를 위한 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저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갑자기 놀랬다든지 뒤늦게 깨닫고 그래갖고 이제 말을 얼른 걷어들인 건데 뭐 그 말 자체로 자기 돈 3억을 줬다. 그 3억이 어떻게 나갔느냐? 뭐 외국환 관리법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나간 경위나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뭐 처벌될 수 있죠. 그걸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이승훈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뭐 그것도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또 있고요. 쌍방울이 뭐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외국환 관리법 관련한 자백과 다름없는 얘기를 먼저 해버린 거기 때문에 예.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주워 걷어들인 건데 자기 돈을 3억을 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왜 자기 돈을 그렇게 3억씩이나 작은 돈이 아닌데 대북 사업에 냈느냐? 네, 북한에다가 돈을 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잘 아마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쌍방울이라는 회사, 아까 또 말씀드린 전환사채, 뭐 이런 주가 이런 것과 연결을 짓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수사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검찰이 이제 변호인 제외 2주간 접견 금지를 검토 중이다. 이런 건 왜 하는 겁니까?
일단 특수부 사건 같은 경우는 접견 금지가 굉장히 많아요. 변호인까지 접견을 금지할 수는 없고요. 헌법상의 권리니까. 네. 근데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에 대한 접견을 통해서 뭐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견을 금지하는 것이고 일반 검사 사건에 있어서는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특수부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마 김성태 회장도 액수라든가 이게 횡령 액수가 지금 많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또 이화영 전 지사라든가 아태엽 회장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걸 통해서 뭐 접견 교통을 통해서 혹시라도 수사 관련 자료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은 청구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배임하고 행정이 가장 편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영장 사유로는? 뭐 배임 횡령뿐만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 관련해서도 본인이 거의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으니까. 네. 뭐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뭐 지금 수사 단계상 뭐 전체 혐의를 다 소명을 해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주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바꿔볼까요? 대장동 의혹으로 이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 관련 이야기입니다. 뭐 위례 의혹, 대장동 의혹 때문에 설 이후에 한 번 더 나와라. 27일입니다. 27일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임해서 네. 검찰 소환에 응해서 국민들께 어떤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네, 지난번처럼. 그런데 지난번에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당히 응해서 소환 조사를 받고 왔는데 뭐 진술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사가 실시간 나오고 있고 또 뭐 어떤 문건을 제시하니까 당황하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실은 조사 과정에서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부분이고 또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조사 받고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수사만 받는 그런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1년 6개월간 계속적인 수사가 됐었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프레임만 씌워졌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했을 것이다, 뭐 돈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 FC로 먼저 불렀던 것은 대장동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진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 FC로 먼저 소환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르면서 또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범죄자 프레임 그리고 민주당에 있어서는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은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검찰의 어떤 편향된 수사, 왜곡된 수사에 대해서 더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로 소환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프레임을 이미 씌우는 것이다.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범죄자 프레임이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네, 피의자는 이제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고 유죄 받으면 이제 수형자가 되는 그런 루트를 지금 밟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범죄자 프레임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관심 있는 것은 지난번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 네. 민주당 의원들이 40명이 이제 병풍 역할을 했는데요. 두 번째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출석할 때는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나갈 거냐.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나온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뭐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안 나올 명분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나가서 뭐 어쨌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두 번째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안 생기는 거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 나갈 거냐. 왜냐하면 이제 그 뒤로 나가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개딸들의 뭐 좌표 찍기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저는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대표가 성남지청 앞에서는 9분 동안 자기 이제 입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몇 분을 또 입장을 얘기할까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성남 FC 의혹과 좀 다르게 대장동과 위례신대도시 의혹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수사를 하고 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굉장히 늦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수지 428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428억이라고 한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진실이 아니야. 뭐 자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아직도 뭐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정말로 특혜를 주고 이런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된 상태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까지 명확하게 입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뭐 유죄 무죄를 떠나서 검찰은 뭐 무조건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 나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국민들께 많이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검찰이 지금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레임들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최대한 빨리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해왔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거 제대로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대장동 관련한 사건에서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초과 이익 환수 배제 조항 요것을 원래 이제 넣자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빼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알았느냐, 또 지시를 했느냐. 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한테 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직접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나와 있고 정민용 변호사가 이제 남욱 변호사에 의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서 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 그건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역할, 인지 여부, 지시 여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게 배제가 돼 갖고 이제 뭐 8천억 상당의 대장동 일당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뭐 428억 또는 뭐 4천억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수지 얘기는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 또는 뭐 그 일당들에게 저수지로서 흘러 들어갔느냐 또 그것이 정치 자금으로 활용이 됐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그것은 뭐 이제 앞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고요. 증거가 얼만큼 나오는지는 뭐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이 아무 지금 뭐 진술만 가지고 민주당 주장처럼 진술만 가지고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돼 왔다. 뭐 그렇게 보기는 무리가 아닌가.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속영장이 나올 텐데 성남 FC 사건과 묶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성남 FC 의혹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재명 특근이 이익을 챙긴 게 없어요. 오히려 성남 FC는 성남시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성남시의 세금은 결국 성남 시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3자 뇌물죄 치고는 공적인 이익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영장을 청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대장동과 함께 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가장 공격했던 포인트가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지 수원지검에 있는 사건까지 붙여서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구속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별개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별개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이 지금 수사를 하는 검찰청이 다른데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지청의 사건을 갖고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잘 납득은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자초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도라면은 여당, 야당,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것만으로 얼마든지 영장 청구가 가능하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남 FC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계속 얘기가 성남 FC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그건 다 공적으로 썼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공적으로 썼다는 근거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단적으로 말이에요. 광고비를 받아서 네. 공무원들이 그 수수료를 20%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성과급처럼. 네, 그렇게 이제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이례적인 건데 그것을 주도한 게 정진상입니다. 정진상. 성남 FC의 직원이 아니거든요. 성남시의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정진상이 그렇게 광고비를 유치해서 20%를 가져갔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정진상이 만약에 20%를 가져갔다면 이것이 이재명 시장과 그 일당들의 이익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추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FIU에 대한 금융 거래 조사 네. 이거를 대검이 기를 쓰고 막았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막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투명하게 쓰였다면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공적으로 다 사용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한번 붙이면요. 아니, 정진상 씨가 인센티브로 받아갔으면 이미 기사가 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해서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 등 측근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기사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건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초에 처음 이 성남 FC 수사는 측근들이 돈을 먹었을 것이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수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삼자 뇌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자 뇌물죄로 처벌된 과거 과정들을 보면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처남에게 대한항공의 일거리를 몰아줘서 삼자 뇌물죄가 됐고요. 네.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의 어떤 사업적 이득을 도와주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 정도를 기부하게 했어요. 그리고 최서원 씨도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최서원 씨가 사실상 운영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재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남 FC 구단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 바뀌면 다른 시장이 구단주가 되고 국민의힘도 구단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존의 삼자 뇌물죄 사건과 이 사건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아직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소환에 응할 것 같다라는 것이 두 분의 비슷한 의견이셨어요. 하지만 소환에 응해서도 묵비권을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냐, 또 어떤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묵비권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했다고 해서 이걸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검찰이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차피 수사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 기소할 건데 정진상 실장도 수사하고 바로 기소했거든요. 그 소리는 이미 유죄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유죄 확정을 가지고 어차피 기소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사실관계를 구구절절하게 얘기한다? 그건 변호사의 전략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부분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또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사안마다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번 성남지청 출석할 때 이재명 대표가 9분 동안 입장을 얘기하면서 기승전 기소라는 얘기도 했고 검찰이 이제 답을 다 정해놓고 네. 몰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술 거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본인이 이제 6쪽짜리 진술서를 써간 것, 그거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소사에 대한 협조를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도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깨는 것은 바로 이제 검찰의 수사 기법이죠. 근데 1차 조사 때도 뭐 네이버 관련된 문건을 보여주고 그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정지상이 그랬다는 얘기냐, 뭐 이제 이런 진술을 받았다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상의 기법을 잘 활용해서 닫혀진 입을 열게 하는 것, 이것은 뭐 검찰에게 달려 있다. 검찰은 그렇게 해내야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